네, 반장들 반가워요. 다 왔습니까? 네, 좋습니다. 8월 22일 정치부회 시작합니다. 고 반장, 강풍과 폭우를 동반한 태풍 쏠릭이요. 지금 이제 한반도로 계속 북상 중이잖아요. 좀 안 왔으면 좋겠는데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정부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네, 현재 정부는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했고요. 가동했어요. 예, 네. 현재 비상체제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네. 원래 또 오늘 청와대에서도요, 이 시도지사 간담회가 문 대통령과 있을 예정이었는데 네. 그것도 다 취소됐습니다. 지자체도 지금 준비에 한창이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철저한 대비가 필요할 것 같고요. 신 반장, 어제 저희가 이제 그저께 남북 이산가족 간의 상봉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 네. 오늘 아쉬운 작별을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측 일행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1시 반쯤에 북측에서 출발을 해서요. 네. 오후 3시 반쯤에 이 동해선 남북 출입사무소를 통과했습니다. 육로로 오고 있어요? 네, 육로로 버스를 타고 오고 있는데 네. 목적지는 강원도의 속초고 네. 이 도착 예정 시간이 한 5시 20분쯤이라고 20분, 했으니까 지금 몇 시예요? 12분이니까 곧 이제 곧 도착을 도착하겠네요. 할 것으로 보입니다. 좋습니다. 우리 들어가서 얘기 좀 이어가요. 갑시다. 네, 한장들 자리에 앉았으면 정치보회를 시작하죠. 조금 전에 이제 고 반장하고 얘기했지만 제19호 태풍 쏠릭이 제주도 인근 해상에 접근했고요. 또 쏠릭 아닙니까? 저 발음이 요즘 세져가지고요. 조금 전인 오후 5시를 전후해서 제주공항의 이착륙이 모두 금지됐다는 속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늘길이 끊긴 거죠. 쏠릭은 내일 밤 중부 서해안에 상륙한 뒤에 모레 새벽쯤 서울 주변을 통과할 예정인데 이제 과거에 비슷한 경로를 거쳐서 왔던 태풍과 비교해 봤을 때 큰 피해가 예상이 됩니다. 한반도 전역이 태풍 영향권에 들면서 전국에 강한 비바람이 몰아칠 걸로 예상이 되고요. 지금 이제 해상을 통해서 올라오기 때문에 세력이 약해지질 않아요. 또 이제 지금 이제 바다 온도, 수온이 상당히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에너지가 강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강풍 피해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좀 더 자세한 얘기는 고 반장 발제 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도 저희가 이제 예고했던 대로 오늘 오후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수사기간 연장에 관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특검법에 따르면요, 1차 수사기간이 60일인데 60일 동안 수사를 마치지 못했거나 기소를 결정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서 한 차례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특검보가 이제 발표를 했는데 그 내용을 들어보고 저희가 얘기를 이어갈게요. 첫째는 수사기한 연장 승인 신청 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 제2조에 규정된 수사 대상에 대하여 그간 진상규명의 정도와 증거 수집을 비롯한 수사 진행의 필요성 등 진상 및 수사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특별검사는 굳이 더 이상의 조사나 수사가 적절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아 수사기한 연장 승인 신청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둘째, 이에 수사기한이 8월 25일 종료됨에 따라 수사 대상으로 규정된 사안에 대한 진상 및 수사상 처분된 내용에 대하여는 8월 27일 오후에 밝히도록 할 것입니다. 네, 지금 이제 특검보의 발표 내용을 들어봤지만요. 드루킹 특검팀이 30일간의 수사기간 연장을 자진해서 포기했죠. 이번이 13번째 특검이에요. 근데 수사를 연장하지 않겠다고 특검팀이 스스로 결정한 건 처음 있는 일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저희가 이제 많이 얘기를 해봤지만은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수사의 동력이 떨어졌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결국은 마지막 카드도 접었습니다. 여기에 지금 더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특검팀이 드루킹이 거짓 진술을 모의하는 내용이 담긴 녹취 파일을 수사 초기부터 확보했다는 그런 폭로가 나왔어요. 어제 SBS가 보도한 내용인데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킹크랩 시연 당시에 김경수 지사가 수고비로 100만 원을 줬다, 이렇게 드루킹이 처음에 진술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녹취 파일을 보면요,
오사카 영사직 제안을 김경수 지사가 거절해서 화가 난다. 그러니까 매달 100만 원씩 받은 걸로 하자. 이렇게 드루킹하고 측근이 대화하는 내용이 담긴 녹취 파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드루킹 특검팀이 처음부터 갖고 있었는데 결과론적으로 어쨌든 그 드루킹의 진술에 의존한 수사를 한 게 아니냐 이런 지금 이제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그 뭐 이제 특검팀으로서는 뭐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겠지만은 아무튼 곁가지만 캐고 또 빈손으로 끝났다는 지적에서는 자유롭지 못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수사 결과를 다음 주 월요일에 발표한다고 하니까 그때 다시 한번 이야기를 또 해보고요. 오늘 정치부 회의는요. 먼저 최 반장 발제를 들어보면서 기무사 개업 문건, 사법부 재판거래, 드루킹 특검 관련한 속보부터 다루고요. 남북 이산가족 상봉과 외교안보 이슈를 이어서 짚어보겠습니다. 태풍 솔릭 관련 속보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최종혁 반장의 발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016년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당일 조현천 당시 기무사령관이 청와대를 방문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탄핵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대통령을 찾아간 데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합동수사단은 군이 계엄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와 논의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는 계엄령 문건, 수사 속보 등을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총 투표수 299표 중 가 234표, 부 56표, 기권 2표, 무효 7표로서 대통령 박근혜 탄핵 소추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2016년 12월 9일 대한민국 헌정사상 두 번째로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것도 의결 정족수 200명을 훌쩍 넘는 국회의원들이 대통령 박근혜 탄핵에 찬성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날 당시 조현천 기무사령관이 청와대를 방문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군 고위 관계자 설명에 따르면요, 조 사령관이 이른바 문고리 권력 가운데 한 사람의 전화를 받고 청와대로 들어갔다라고 했는데요. 사실이라면 이재만, 안봉근, 정호성 이 세 사람 가운데 한 명일 겁니다. 자, 기무사령관이 청와대를 찾는 건 통상 대통령과 독대하기 위해서인 만큼 이날도 박근혜 전 대통령과 독대를 가졌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방첩, 군사정보, 대전복 기능 등 기무사 본래 역할대로 탄핵안 가결 이후 발생할지도 모를 비상사태에 대비한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서 청와대를 찾을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반문할 수 있을 텐데요. 하지만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실상 식물 상태였습니다. 저의 부덕과 불찰로 이렇게 큰 국가적 혼란을 겪게 되어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과 특검의 수사에 차분하고 담담한 마음가짐으로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자, 게다가 탄핵안이 통과된 중차대한 날, 이 기무사령관이 청와대에 단지 놀러 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당시 청와대는 국회가 보낸 탄핵소추 의결서를 오후 7시 7분에 받았고요. 즉, 이때부터 대통령 박근혜의 직무는 정지됐습니다. 국정수행과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 모두 행사할 수 없게 된 건데요. 자, 곧바로 대통령의 권한은 황교안 국무총리에게 넘어갔습니다. 당시 황 총리는 권한대행이 되자마자 곧바로 국무회의를 주재했고 또 밤에는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도 긴급 소집했습니다.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국가 비상 상황에서 국가 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맡아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북한이 상황을 오판해서 도발할 경우에는 이를 확실하게 응징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황교안 권한대행 처음 소집한 NSC에서 북한 도발에 응징을 주문하는 등 안보 태세를 강조했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갖고 있던 국군 통수권 또한 이 권한대행에게 넘어왔기 때문이겠죠. 자, 따라서 조현천 사령관이 당시 비상사태를 논의하기 위해서였다면 직무가 정지된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라 군 통수권을 가진 황교안 권한대행을 만나는 게 더 자연스러운 모양새입니다. 자, 제가 쉽게 예를 들어 설명해 보면요. 이상복 부장 휴가 당시 양원보 반장이 복부장 대행을 이렇게 맡았습니다. 그때 회의만큼은 회의 진행은 물론 반장들의 야근 여부도 양 대행이 권한을 갖고 있었던 건데요. 그리고 당시 이런 약속도 했었습니다. 말 나온 김에 복부장 권한대행께 한번 물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복대행님, 저희 다음 주 어떻게 광복절 쉬나요? 쉽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저도 오늘 대행의 발언만 믿고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부장대행 불과 이틀뿐이었지만 양원보 부장대행의 광복절 휴무 약속 지켜졌습니다. 자, 그러니까 권한 대행 시절엔 모든 권한이 다 대행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즉 조현천 전 사령관도 정상적인 보고나 논의를 위해서였다면 황교안 대행을 만났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아시다시피 기무사는 11월 초부터 탄핵 국면에 대비한 계엄을 검토했고 또 탄핵안이 통과된 이후 계엄 논의가 본격화됐습니다. 결국 탄핵안 통과 당일 조 전 사령관이 청와대를 찾은 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 계엄을 논의한 것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를 수사 중인 군검합동수사단은 조 전 사령관의 독단적인 행동일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당시 김관진 안보실장 그리고 한민구 국방장관의 역할이 상당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조 전 사령관이 불법 병력 문건을 작성하고 실행 준비 계획까지 세웠던 사건의 중심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있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결국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한 내란 예비, 음모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불가피합니다. 자, 따라서 합수단 수사도 이제는 군에서 청와대로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 합수단은 최근 박근혜 청와대에서 국방비서관을 지낸 장모 씨를 소환 조사했습니다. 당시 국가안보실 상황을 파악하고 또 윗선의 개입이 어디까지인지를 파악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자, 기무사를 대체할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다음 달 1일 창설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인원은 현재 4,200여 명에서 2,900여 명으로 줄어들게 되는데요. 우선 불법행위 연루자 200에서 300명이 육해공군 등 소속 부대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관계없는 1,000여 명도 원대 복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초대 안보지원사령관은 현재 남영신 기무사령관이 유력합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은 남 사령관에게 과거와 역사적으로 단절된 새로운 안보지원사령부를 만들 것이라고 지시를 했고요. 남 사령관도 뼈저린 반성을 통해 다시는 국민을 배신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자,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박근혜 탄핵안 통과 당일 조현천 청와대 방문입니다. 네,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은 왜 안 들어오는 거예요? 지난번에 고반정담은 발제했지만 미국에서 아직도 수배가 되지 않았습니까? 찾았다는 소식이 없어요. 네, 아직까지는 별다른 소식이 안 들어오고 있는 거 봐서는 네. 미국에서 잠적해서 네. 어딘가에 있는 것 확인 같습니다. 안 해봤죠, 솔직히. 제가 미국을 보내주시면 확인해 그래요?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나저나 아까 권한대행의 역할이 막강한 건 사실인데요. 그리고 광복절 휴무 관련해서는 양 관장이 무슨 직언을 했다든지 이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분한테 제가 듣지를 못했습니다. 왜요? 왜? 또 놀랍다는 듯이 왜 그런 반응을 보여요? 네, 좋습니다. 계엄 문건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군검 합동수사단이 최 반장 발제도 받지만은 결국 군에서 청와대로 지금 이제 수사 방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분위기고요. 조현천 전 사령관이 탄핵안 가결 당시에 당일이죠, 당일. 청와대에 방문한 사실이 드러난 만큼 어쨌든 조사가 시급하다 이런 얘기인데 조현천 전 사령관 얘기를 조금 더 이어가 보죠, 우리가. 고반장.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직 미국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합수단은 여권 무효화 등 강제 귀국 조치도 고려할 수 있지만 본인의 협조 의사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설득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참고로 현재 군검 합동수사단은 이 계엄 문건과 투트랙으로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함께 진행하고 있는데요. 세월호 유가족들은 사건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기 위한 전담 수사단을 꾸릴 것을 촉구하면서 기무사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네, 지금 기무사 계엄 문건 속보 얘기를 좀 해봤고요. 재판거래 의혹 관련한 얘기도 좀 해볼게요.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 의혹 관련해서
그 강제징용 손해배상 소송에 청와대와 대법원이 지속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제가 어제도 그 얘기를 했는데 그 지금 이제 정부가 재판에 판을 짠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나오고 있고 검찰도 사실 그런 의심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 가운데 한 분인 할아버지 한 분이 대법원을 찾았다는 소식이 있더라고요. 네, 그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던 피해자가 총 9명이었습니다. 네, 청와대와 대법원이 재판을 늦추는 동안 7명이 사망을 했고요. 나머지 2분도 90을 넘긴 고령인 상태입니다. 그 가운데 한 명인 98살의 이춘식 할아버지가 오늘 대법원을 찾은 건데요. 이 강제동원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단체는 대법원은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죄하고 재판 거래에 관여한 대법관들을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피해를 당한 국민의 권리를 박탈하고 외교 주권을 팔아넘긴 주권 포기 사태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춘식 할아버지 얘기 들어보시죠. 대법원이 그간 정부가 썩어서 참냐고 했다가 이제 그렇게 이제 그 묻혀도째 참았냐고 열심히 일했으면 됐을 거니까 현 대통령 새 정부가 일을 좀 잘해도록 부탁을 내가 하고 싶은데 우리 문 대통령이 일 좀 잘해주면 쓰겠네. 대법원에서 고등법원 승소 판결을 뒤엎으려고 했어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나쁜 사람들이지. 어디까지 뒤집어 엎을 수가 있다가 그 사람은 뭐 공산국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 당장 대한민국이 그런 것이 그야말로 공산국가지. 그러나 현 새 정부는 그래서 된다 그 말이야. 검찰은 청와대와 대법원이 2013년 12월 1일 그리고 또 2014년 10월에도 이 비밀 회동을 가졌다고 했는데 맞아요. 그날 참석자가 김기춘 비서실장, 조윤석 정무수석 그리고 윤병세 외교부 장관, 현 자유한국당 의원인 정종섭 안행부 장관이었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당시 대법관이었던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이 참석을 했고요. 이 박 처장은 전국 각급 법원에서 진행 중이던 이 강제징용 소송 진행 경과를 정리를 해서 그 자리에서 보고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외교부 장관, 법무부 장관은 뭐 관계부처였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정종섭 안행부 장관은 왜 참석한 걸로 보여요? 네, 검찰도 그 부분에 좀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강제징용 재판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안행부 장관이 참석을 한 거잖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 검찰은 만일 대법원이 손해배상을 인정하지 않는 쪽으로, 즉 재판 결과를 뒤집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자와 국민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서 재단 설립 등을 염두에 두고 관계부처 장관을 배석시킨 것으로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당시 한일 위안부 협정 체결을 준비 중이던 정부가 위안부 협정을 체결하고 또 강제징용 판결마저 번복이 됐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그 후폭풍을 진정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했다라는 것으로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박근혜 정부가 강제징용 재판을 늦추려고 한 배경, 위안부 합의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것도 검찰의 판단입니다. 정부는 2014년 초부터 일본과 위안부 문제 합의를 위해 국장급 협상을 진행해오고 있었는데 강제징용 재판 결과가 나오면 협상이 틀어질 수 있다고 보고 청와대가 재판 연기를 요청했다는 겁니다. 이를 점검하기 위해서 2014년 10월쯤에 2차 회동이 열렸고 1년여 뒤인 2015년 12월에 위안부 합의가 타결됐습니다. 네, 충분히 의심할 만한 정황이네요. 시간 순으로 이렇게 지금 고반장 설명을 들어보니까. 그리고 오늘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대통령 탄핵 등 그 내부 정보를 빼돌린 혐의죠. 그 현직 부장판사가 검찰에 소환돼서 지금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그 정보를 넘겨받은 이규진 전 상임위원이 소환될 예정이거든요. 관련해서 이제 속보가 좀 더 있을 텐데 오늘은 아직까지 더 나온 얘기가 없으니까 내일 다시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고요. 앞서 제가 시작할 때 간단히는 얘기했지만요. 드루킹 특검팀이 오늘 수사기간 연장에 관한 그 입장을 밝혔습니다. 결국은 연장하지 않기로 스스로 포기한 거죠. 그렇습니다. 허익범 특검팀이 추가 수사를 하지 않기로 하고요. 예정된 1차 수사 기한인 오는 25일에 수사를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박상용 특검보 얘기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그간 진상규명의 정도와 증거 수집을 비롯한 수사 진행의 필요성 등 진상 및 수사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특별검사는 굳이 더 이상의 조사나 수사가
적절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아 수사기한 연장 승인 신청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수사기한이 8월 25일 종료됨에 따라 수사 대상으로 규정된 사안에 대한 진상 및 수사상 처분된 내용에 대하여는 8월 27일 오후에 밝히도록 할 것입니다. 네, 그동안 이번 드루킹 특검을 포함해서 총 13번의 특검이 도입이 됐는데 이 특검의 요청에 따라 자동으로 연장된 특검이 6번이 있었고요. 이 나머지 6번은 대통령 승인이 필요했는데 모두 신청을 했었고 그중에서 대북송금, 내곡동, 최순실 특검은 대통령 또는 권한대행이 받아들이지 않아서 수사가 종료가 됐었습니다. 이번 드루킹 특검은 스스로 먼저 연장 신청을 하지 않은 첫 번째 특검으로 기록되게 됐습니다. 무엇보다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구속영장 이게 기각이 된 이후에 수사 동력이 떨어졌죠. 그러면서 기간 연장에 대한 부정적 기류가 또 확산된 게 사실이고 말이죠. 다만 특검은 이 댓글 조작 공범으로 지목했던 김경수 지사는 재판에 넘길 계획인 것은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선거법 위반 혐의가 더해질지 이 부분이 좀 주목이 되고요. 이 수사 종반에 또 소환됐었던 백원우, 송인배 청와대 비서관에 대해서는 또 뚜렷한 혐의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서 이 관련 자료를 검찰에 넘기는 수준에서 그칠 거라는 그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언론 보도에서는 빈손 특검이다 이런 이제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 하여간 특검이 수사 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한 결정한 첫 번째 사례다라고 이제 심반장이 소개를 했는데 정치권의 반응은 어때요, 최 반장? 오늘 국회 법사위에서도 상당히 공방이 치열했던 것 같은데. 네, 특검 발표가 있기 전이었습니다. 오전 상황이었는데 법사위에서는 자유한국당이 특검이 검경의 부실 수사에 대한 수사는 들어가지도 못했다며 법사위 명의의 특검 연장을 촉구하는 성명을 요구를 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드루킹 사건은 처음부터 특검까지 갈 사안이 아니었다며 기간을 연장한다고 해도 추가로 수사할 게 없다고 반박을 하며 공방을 벌였었는데 결국 오후에 특검이 수사 연장을 하지 않기로 발표를 하자 민주당은 법과 상식에 부합하는 매우 당연한 처사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또 야당을 향해서는 드루킹 사건을 둘러싼 소모적인 정치 공방을 끝내고 민생에 집중해 주길 촉구한다라고 했습니다. 네, 반면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 권력의 부당한 압력 속에 그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특검에게 안타까움과 아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역대 어느 특검에서도 국가 권력과 정치 권력이 특검을 압박한 경우는 없었다며 부당한 권력의 압박 속에서 수사기한 연장 요청을 할 수 없는 여건이 됐다는 점은 대단히 아쉽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살아있는 권력에 무릎 꿇는 특검이라면서 그야말로 헛웃음이 난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수많은 의혹들을 버젓이 남겨두고도 스스로 짐을 싸버리는 특검은 집권당 권력의 강도 높은 압박에 수사 자체를 포기하는 한심한 꼴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그리고 앞서도 얘기했지만 드루킹이 거짓 진술을 모의하는 그런 대화가 담긴 녹취 파일을 특검팀이 초기부터 갖고 있었다. 이런 보도가 나왔잖아요. 그렇다면 사실 이제 드루킹의 다른 진술의 신뢰성도 총체적으로 의심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드루킹 특검팀이 드루킹의 입에만 의존하는 수사를 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관련해서 특검팀이 다음 주 월요일에 이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고 하니까 그때 이제 관련한 설명이 있을지도 저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좋습니다. 오늘 기사 제목은요. 이렇게 정할게요. 드루킹 특검 수사 연장 없이 25일 종료로 잡겠습니다. 다음은 신혜원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2박 3일간의 상봉 일정을 마무리한 이산 가족들이 다시 기약 없는 이별을 했습니다. 상봉자 대부분이 80 이상의 고령이기 때문에 사실상 마지막 만남일 수 있다는 안타까움이 더했죠. 당정이 또 주제를 바꿔서요. 당정이 고용 쇼크를 타개하기 위해서 근로장려금 확대를 포함한 소상공인 또 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오늘 발표했습니다. 국회 예결위에서는 현 정부의 경제 투톱이죠. 김동연 부총리와 장하성 정책실장이 나란히 출석했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에서는 앞서 언급한 두 가지 소식을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난 얘 붙잡고 너무 울었어. 오늘 방에서도? 말이 맥혀서 지금도 울물이야. 진짜.
보자면 눈물이 나와. 평생 소원이셨어요? 그럼 얘 만나고 죽으면 몰이 없다 그랬어. 내가 90이 넘었거든. 네네. 그래서 얘도 폐양해서 애들이 못 나가게 하는 거, 몸이 건강이 안 좋아서 못 나가게 하는 걸 나는 형님 한 번만 보고 죽어도 몰이 없다고 뿌리치고 나온 거야. 오늘 나오신 거예요? 너 얼마나 고마워 얘한테. 보고 싶을 뿐이에요. 외국 가게 되면 우리는 형님이 다 죽은 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지도 못하고 이루지도 못하고 그런데 갑자기 형님 사진 그리면서 얼마나 바쁜가. 오늘도 잠 못 자지만 편안히 해야 돼. 내일 또 헤어집니다. 내일 눈물 흘리지 않는 걸로 약속하기로. 오늘 잘 자고 내일 만나. 여기서 들어가는 거야. 68년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허락된 시간은 하루도 아닌 단 12시간. 마지막 일정인 작별상봉과 점심 식사를 당초 예정된 2시간에서 1시간 더 늘렸는데도 그렇습니다. 만나자 이별해야 하는 아쉬움에 어제 상봉장 여기저기에선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인간 생신가 싶어요. 이렇게 만남을 꿈에도 못했죠. 많은 얘기 하셨어? 시간이 짧으셔 좋겠냐고. 이렇게 만나고 네, 이렇게 사진도 찍고 정성스레 준비한 선물 보따리도 주고 받았지만 못내 추억을 더 쌓지 못한 게 안타까울 뿐입니다. 돌아가신 아버지를 대신해 나온 최선옥 씨는 남쪽에서 온 작은아버지 최기호 씨에게 작별의 눈물 대신 웃으면서 노래 한 소절을 건넸습니다. 아는 노래예요. 아는 노래. 했더니 잠깐만 나도. 아는 노래요. 뭘 할까요? 불러부터 나온다. 찔릴 거 할까요? 찔릴 거 할까요? 하나요? 아니에요? 시작부터 알아. 같이 불러. 너를 사람인수도 하나 갖다고 말이야. 사람인수도 하나 갖다고 말이야. 또 뭐랄까? 네, 누가 이들을 70년간 떨어져 지낸 가족이라고 생각할까요? 노래 한 소절에 지난한 세월이 금세 무색해졌습니다. 푸른 하늘 은하수, 고향의 봄까지 가족들을 이어준 노랫소리는 상봉 종료를 알리는 안내방송이 나올 때까지 계속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어이 찾아온 작별상봉의 시간입니다. 99의 노모는 70을 넘긴 딸의 건강이 걱정입니다. 찹쌀이 영양에 좋으니 잘 먹으라는 한신자 할머니의 당부에 이 두 딸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김혜자 할머니는 동생의 입에 연신 과자를 넣어주고 조혜도 할머니는 언니를 힘껏 업어주겠다고 나섰습니다. 내가 언니 한번 업어주고 싶어. 이제 지금 업었다는 내가 마음 안 들어. 언니가 힘들면 안 하고. 남측의 가족들은 모든 일정을 마친 오늘 오후 1시 30분 귀환버스에 올랐습니다.
언제 다시 볼지 모르는 가족의 손을 한 번 더 꼭 부여잡았습니다. 배웅에 나선 북측 가족이나 떠나는 남측 가족이나 모두 새어나오는 울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아가씨야 다시 만나요. 언제 있습니까? 형님! 잘 가요. 다시 만나도 다시. 평양에서 만나자. 평양에서. 평양에 꼭 와야 돼요. 목숨이 세야지. 네, 남측의 가족들을 태운 버스는 조금 전 강원도 속초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렇게 버스만 타면 갈 수 있는 곳인데 가족들은 왜 또다시 생이별을 해야 하는 걸까요? 이 통일부와 대한적십자사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는 13만 2,500여 명입니다. 이 가운데 7만 5천여 명이 숨졌고 5만 7천여 명이 상봉 순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만난다고 쳐도 마지막 순번은 570번째 차례, 그러니까 570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산가족 상봉의 상시 정례화가 절실한 이유입니다. 정기적인 상봉 행사는 물론 전면적 생사 확인, 화상 상봉, 상시 상봉, 서신 교환, 고향 방문 등 상봉 확대 방안을 실행해야 합니다. 남북 정상은 지난 4.27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판문점 선언에 합의했습니다. 그 중엔 민족의 화합을 위한 다양한 교류를 즉시 진행하겠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남북 연락사무소 개설, 경제협력, 문화, 스포츠 교류,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지만 하루하루 늙어가는 이산가족 상봉의 시급함에 비할 바는 아닙니다. 정치적 문제, 대북 제재의 틀을 넘어서 이산가족 문제만큼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우선순위로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만나자 이별, 이산가족 눈물의 작별 상봉입니다. 네, 저도 신 반장의 마지막 말에 동의해요. 정말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이 문제만큼은 우선순위로 해결을 봤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 가족들이 정말 또다시 기약 없는 이별을 했잖아요. 그 마지막에 버스를 배웅하면서 가족들이 우는 모습 참 안타깝더라고요. 자, 아까 그 신 반장이 가족들이 이제 도착했다라고 잠깐 얘기를 했는데 아까 5시 20분쯤 도착할 예정이라고 했으니까 도착은 했죠? 예, 도착했다는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예, 사실 작별 상봉이라는 말 자체가요 너무 슬픈 단어입니다. 지금 도착하는 장면인 모양이네요. 조금 예. 전에. 네. 네, 지금 이 도착한 장소가요 강원도 속초에 있는 한화 리조트인데, 한화 리조트. 네, 우리 그 남측 가족들이 출발하는 집결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출발했던 곳으로 다시 돌아온 거고요. 이 돌아온 가족들이 짧게 또 언론과의 인터뷰를 가졌는데 그 전화번호를 또 남겨주고 왔다. 그래요? 통일이 되면 언제라도 연락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인터뷰를 또 민병현 할아버지가 또 했고요. 또 뭐 통일이 되면 만나자라는 약속을 하고 왔다. 또 이런 입장을 밝힌 김병선 할아버지도 있었습니다. 그 이번 이산가족 상봉이 오늘로 뭐 일단 1차는 끝이 났는데 그 24일부터 북측의 가족이 신청한 2차 이산가족 상봉이 또 이루어지거든요. 그때 또 다시 관련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별 장면은 어땠어요? 이별 모습은? 사실 그 떠나는 그 아까 버스 배웅하는 모습 잠깐 글쎄요. 같이 보셨는데 이 벽을 잡고 오열하는 북측 가족의 모습도 지금 나오잖아요. 예, 네네네. 저 모습입니다. 저런 모습도 있더라고요. 아까 버스 안의 모습도 저희가 봤고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상봉 행사 예전 이 초기 상봉 행사 때는 다시 만날 가능성을 고려해서 작별이라는 말을 따로 쓰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이 4차 상봉 이후로 이 작별 상봉이라는 말이 다시 생긴 거라고 합니다. 작별 상봉. 예. 네. 그 제가 어제 그 발제에서 왜 아들을 만나면 어떻게 알아볼 거냐라는 질문에 뭐 나를 닮았으면은 술을 좋아할 거다. 맞아요. 같이 기억나요. 마셔보면 기억나요. 안다라고 네. 좀 이렇게 유쾌하게 대답을 했었던 이기순 할아버지가 있었는데 이 오늘 마지막 작별 상봉 자리에서 이 남쪽에서 가져간 소주를 아들 이강선 씨와 함께 나눠 마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2살 때 헤어졌으니까 이 처음으로 부자간의 술자리를 가진 셈인데 이 할아버지가 어제는 좀 웃음도 많이 보여주고 하셨었는데 오늘은 좀 말문이 막히는 듯 이렇게 뭐 소주잔만 들이켰다고 하고요. 또 두 여동생을 만났었던 김춘식 할아버지 오래 살아야 다시 만날 수 있다라면서 의연한 오빠의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또 통일이 되면 만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전화번호를 주고받는 가족도 있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좀 다른 얘기인데요. 상봉장에서 만난 조카가 내 가족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리를 뜬 경우가 있었다면서요. 예, 뭐 이 역시도 정말 좀 가슴 아픈 일이죠. 예, 이재일, 이재환 할아버지 형제가 이미 사망한 북측의 형의 자녀, 그러니까 조카 이경숙, 성호 남매를 만난 겁니다. 자, 그런데 남매가 가져온 사진을 보더니 이거 아닌 것 같다 이렇게 고개를 저었다는 거죠. 이재일 할아버지는 아니 어떻게 남쪽에 있는 형제 얘기를 너희들한테 한마디도 안 했다고 하냐, 이게 말이 되느냐, 막 울분을 터뜨리기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실무를 담당했던 북측 관계자들이 와서 우리 호적 서류를 봐라, 당신네 조카가 맞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도 여전히 뭐 수긍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다만 이후에 이어진 만찬과 상봉 때는 다시 자리를 지켰다고 하네요. 네. 자, 그렇고요. 자, 화제를 좀 바꿔서요. 북한 구구절 관련 소식 하나만 좀 짧게 짚어볼게요. 아, 참, 잊어버릴 뻔했다. 최 반장, 어제 그 광견병 관련해서 주걱 있잖아요, 주걱. 네. 그 주걱이 뭐 효과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 두 사람이 빵 터졌잖아요. 취재 좀 해봤어요. 그게 금강산 정목송으로 만든 주걱이라고 했는데요. 제가 그 과거에 취재를 했던 탈북장한테 물어봤더니 이게 네. 정확하게 왜 그 개독 치료에 주걱이 쓰이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고 취재를 하던데 또 보세요. 제가 그 얘기할 때마다 한의사한테 또 웃어요. 물어보니까 이 정목에 항암 치료 효과가 있는 텍솔 성분이 있다고 합니다. 보통 한의학에서는 이걸 달여서 먹거나 뭐 가루를 내서 먹는다고 하는데 아마 이 정목으로 주걱을 만들었다는 걸 봐서는 이게 뭐 천식이나 아니면 뭐 이 개독에 개한테 물렸을 때 이 개독이 올랐을 때 좀 치료하는데 사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이제 주걱으로 하는데 맞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야 정신을 차릴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자, 좋습니다. 그 구구절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그 규모가 아주 큰 규모로 진행될 걸로 보인다면서요? 네,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가 이 열병식 준비가 한창인 지난 12일 평양 미림 비행장 일대를 촬영한 위성 사진을 분석을 했습니다. 이 준비 기간과 훈련의 속도를 고려할 때 구구절 열병식이 지난 2월에 열린 그 건군절 열병식의 규모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는데요. 특히 탄도미사일이나 무인 항공기 발사대, 또 탱크 등 무기를 가리는 용도인 가림막이 2월보다 훨씬 많아졌다고 설명을 합니다. 다만 이 탱크나 뭐 대포로 추정되는 장비는 목격이 됐지만 탄도미사일이 포착되지는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오늘 들어온 이제 국방 관련 그 속보 중에 국방백서라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국방백서에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돼 있잖아요. 고 반장. 그 표현이 없어진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국방부가 2년마다 발간하는 이 국방백서에 담긴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문구를 삭제할 것으로 보입니다. 적이라는 표현 대신 군사적 위협 등의 표현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군사적 위협. 예. 네. 다만 오는 10일 발간에 임박해서 결정할 예정이라면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지금 고 반장도 얘기했지만은 사실 남북 관계 경색 정도에 따라서 또 정권에 따라서 북한을 표현하는 용어가 여러 번 바뀌었잖아요, 신 네, 반장. 맞습니다. 이 국방부는 1994년 남북 실무 접촉에서 북측 대표가 서울 불바다라는 표현을 한 이듬해에 이 북한군은 주적이라는 표현을 처음으로 명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서 2004년 국방백서에서부터 이러한 표현을 삭제했고 직접적 군사 위협, 심각한 위협 등으로 대체를 했다가 이 북한이 연평도를 포격한 2010년 이후에 다시 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왔습니다. 네. 아, 참 그리고 아까 고 반장이 12일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12일? 12월이죠? 12월. 예, 12월. 잘못 들었나? 자, 이슈를 좀 바꿔볼게요. 당정이 오늘 고용 쇼크 해결 마련 차원에서요.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양 반장, 어떤 내용이 들어있나요? 네, 한마디로 이 근로장려금 등의 이런 직접적인 재정 지원을 대폭 확대를 하고요. 비용 부담은 완화하겠다, 뭐 이런 방침인데 총 지원 효과는 7조 원 규모로 예상됩니다. 5인 미만의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일자리 안정 지원액을 현행 13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늘리고요. 이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에게는 월 30만 원 한도로 이 3개월간 구직 촉진 수당을 지급한다는 겁니다.
자, 연말까지 카드 수수료 개편하고 세금 부담을 완화해서 이 경영상 비용 부담도 덜겠다는 계획입니다. 이 영세 온라인 판매업자의 경우에는 매출 규모에 따라 카드 수수료를 최대 1.2%포인트 인하를 하고요. 또 개인 택시 사업자도 0.5%포인트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한 초저금리 특별대출을 1조 8천억 원 규모로 공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점은요. 최저임금 결정할 시에 그 소상공인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저임금이 사용자 위원 추천권을 소상공인 단체에 부여하기로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상가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 기간은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네, 오늘 국회 예결위 얘기를 잠깐 좀 해볼게요. 김동연 부총리와 장하성 정책실장이 함께 참석했잖아요. 어떤 얘기들이 나왔어요? 네, 국회 예결위 어제에 이어서 결산 심사 및 종합 정책 질의 진행했습니다. 먼저 소득주도 성장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이 오갔습니다. 민주당은 7월 고용 지표 악화는 최저임금 인상만의 문제가 아닌데 야당이 이를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한국당은 명백한 수치가 나와 있는데 언제까지 국민들에게 기다려달라고만 할 것이냐라고 반박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마치 소득주도 성장을 임금주도 성장으로 등치시키고 소득주도 성장이 시장에 대한 과도한 개입과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에 대한 배려의 부족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야당의 의견이 있습니다. 긴 호흡으로 고용 상황이 개선될 때까지 그 반전이 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봅니다. 단순히 뭐 고용 인원이 500명, 5,000명 이런 숫자를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뭐 부총님 제일 잘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장기 불황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기다려달라고 하고 믿고 기다려달라고 하고 12월이면은 괜찮아질 거라고 하고 이런 식의 답변이 나오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이 뭐 팀워크도 강조하면서 이제 직을 걸고 열심히 뛰어라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어제 이제 김동연 부총리가 대통령의 직을 걸라는 발언에 대해서 책임은 전적으로 제가 진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장하성 실장은 스태프다 뭐 이런 발언을 했고 그 어떻게 보면은 장 실장과 이견이 있다는 부분을 또 우회적으로 시인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 오늘도 이제 두 사람이 동시에 참석했는데 장 실장이 무슨 또 얘기를 했다면서요? 네, 장 실장도 이 김동연 부총리와 비슷한 맥락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견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지향하는 경제의 틀은 동일하다라는 건데요. 이 사회 현상을 보는 다양한 시각을 서로에게 감추지 않고 토론을 한 것이다라면서 뭐 필요할 때는 대통령을 모시고 같이 토론도 하기도 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어서 이 토론을 거쳐서 우리의 정책을 선택한 이후에는 지금까지 김 부총리와 다른 방향으로 정책을 집행했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정책 집행은 전적으로 김동연 부총리를 중심으로 한 경제부처에서 하는 역할이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좀 다른 얘기인데 김동연 부총리가요. 지금 이제 국회 특활비 얘기를 저희가 많이 했었는데 그 정부 부처의 특활비 논란도 좀 최근에 많이 이제 제기된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 불필요한 정부 부처의 특활비를 폐지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어쨌든 국회에 이어서 정부까지 특활비 이슈가 번진 상태고요. 오늘 청와대 발제는요.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산가족 상봉 마무리 눈물의 작별입니다. 다음은 양원보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배우 김부선 씨가 오늘 오후 2시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이른바 여배우 스캔들 사건 때문이죠. 지난 6월 이재명 캠프 가짜뉴스 대책단은 김부선 씨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한 바 있는데 관련해서 피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서 오늘 나온 겁니다. 김부선 씨는 오늘 경찰 출석 전부터 SNS에 많은 글을 올리면서 비상한 각오를 드러내기도 했는데 과연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오늘 양 반장 발제에서는 관련 소식과 다른 정치권 뉴스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배우 김부선 씨 조금 전 오후 2시 이렇게 분당 경찰서 출두했습니다. 오늘 김부선 씨가 벼르고 있었다는 건 어제까지 SNS에 올렸던 많은 글들을 통해서도 알 수 있었죠. 자, 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비장한 표정으로 도착을 했는데 처음에 취재진 질문에 답을 하다가요. 갑자기 내가 준비한 얘기를 좀 해도 되느냐 양해를 구하더니 입장문을 읽더군요. 작심하고 왔다는 거겠죠. 이렇게 말입니다. 이재명 씨 들으세요. 저 김부선은 여기까지 오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진실을 국민과 경찰에게 말하려고 왔습니다.
누가 나에게 진실을 호도하도록 중간에서 공작을 했는지, 어떤 욕설과 어떤 협박을 이재명 씨가 내게 했는지, 또한 어떻게 나를 속였고 내 딸과 나를 명예훼손, 인격 살해했는지 이제는 이재명 씨가 답변할 차례입니다. 인간 김부선이 인간 이재명을 법정에 세울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경찰서로 들어가서 조사가 시작된 지 30분 만에 갑자기 나온 겁니다, 밖으로. 조사를 거부하고 집으로 가겠다고 말이죠. 그래서 귀가를 했습니다, 30분 만에. 자, 어떻게 된 영문이었을까요? 어쨌든 이번 경찰 수사를 통해서 이번 문제, 이번 사건의 진위 여부 확실히 좀 결론이 났으면 합니다. 뭐가 됐든 확실한 건 이재명 지사와 김부선 씨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수사 결과에 대한 책임도 무겁게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세한 얘기는 들어가서 더 전해드리죠. 자, 다음 소식입니다. 이제 사흘 앞으로 다가온 민주당 당대표 경선. 자, 그런데 어제부터 갑자기 툭 튀어나온 이슈가 있습니다. 혹시 인터넷에서요, 이해찬 건강 이상설 동영상 뭐 이런 거 도는 거 보셨나요? 이해찬 후보 건강 상태를 흠집내려는 편집 동영상인데 이번 주 초부터 SNS를 중심으로 많이 돌고 있더군요. 급기야 어제 이걸 놓고 각 캠프 간에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는데 어떤 건지 잠깐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죠. 자, 먼저 지난 7월 26일 민주당 예비경선 때입니다. 새 후보가 컷오프 통과하고 꽃다발 세리머니 저렇게 하는데 송영길 후보가 이해찬 후보 팔을 잡고 저렇게 끌어올립니다. 그러니까 이 후보가 팔 들어올릴 힘도 없다는 걸 보여주는 장면인 거겠죠. 자, 다음 영상 가보죠. 자, 연설 마치고 연단을 내려오는 이 후보 뒤뚱뒤뚱 위태위태 쓰러질 듯 하자 누군가 저렇게 부축을 서둘러서 합니다. 뒤뚱뒤뚱. 자, 이 영상 출처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송영길, 김진표 후보 양측이 이걸 놓고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자, 하지만 가장 화날 사람은 이해찬 후보겠죠. 어제 관련 보고를 받고 건강 이상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건강이요? 2012년도에 내가 대선에 나올까 봐 누가 찌라시에 병 났다고 버티렸어요. 그래서 시작됐죠. 눈이 침침해서 계단 밟을 때 조심한 걸 갖고 그렇게 올렸더군요. 건강 안 좋다면 경선 한 달째인데 병원 갔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자, 그래서 저희가 이해찬 후보 그동안의 영상을 쭉 한번 찾아봤습니다. 다른 상황에서도 앞서 보신 것처럼 비슷한 일이 있었다. 그러면 이건 건강 이상 설득력이 있는 거 아닌가 싶어서 말이죠. 자, 보시겠습니다. 자, 먼저 팔을 들어 올리는 거부터 보시죠. 글쎄요, 잘 드는데요. 뭐 불편하다는 느낌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영상도 보시겠습니다. 자, 지난 11일 울산 연설회 때인데 계단 잘 내려옵니다. 네, 뭐 역시 무리가 없이 잘 내려옵니다. 자, 이렇게 당장 이것만 보더라도 앞서 보셨던 그 문제의 영상 약간 좀 악마의 편집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군요. 자, 다음 소식으로 가보겠습니다. 그간 도심 친박 집회 때마다 많은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던 장면 중에 하나, 바로 이 선글라스에 군복 같은 거 입고 이렇게 나온 이 재향군인의 뭐 고엽제 전후의 특수임무 유공자회 등등 이런 예비역 군인들의 존재 아니었나, 많은 분들이 좀 지적을 하셨죠. 물론 개인의 정치적 선택까지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문제는 그 해당 단체의 깃발, 뭐 현수막 같은 걸 들고서 단체의 이름으로 참석했다는 거예요. 물론 현행법에서도 이런 거 못하게 금지하고 있지만 위반을 할 때 처벌 조항이 없어서 버젓이 이런 일이 계속됐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정부가 이들 단체의 정치활동 금지 조항 보다 구체화하고 이걸 어길 때는 징역,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이 관계 법령 개정안 입법 예고했습니다. 자, 정치활동 할 수 없다, 이걸 갖다가 특정 정당 뭐 이렇게 쭉 하면 뭐 이렇게 보다 내용을 구체화했고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걸 어길 시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를 신설을 한 겁니다. 자, 어떤 분들 당장 그러십니다. 목숨 걸고 지킨 내 나라, 내 조국 위해서 군복 입고 집회도 못 나오냐 말도 안 된다 말이죠. 그런데 말이 됩니다. 왜냐? 앞서 말씀드린 그 단체들 법정 보훈 단체여서 국가 예산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배우 김부선 씨 얘기부터 해볼게요. 아까 이제 들어가면서 정말 그 비장한 인터뷰를 하고 들어갔잖아요. 근데 30분 만에 돌아갔다는 소식은 좀 황당하기도 한데 그 사연이 뭡니까? 일단 뭐 현장에 있던 기자들 전부 다 이게 무슨 일이냐 뭐 글쎄요. 이런 반응들이고요. 뭐 앞서 보신 대로 김부선 씨가 입장문까지 준비를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화면을 보니까 그 입장문에 이렇게 화이트 칠로 수정한 부분도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만반의 준비를 한 것으로 보고 오늘 조사 상당히 길어지겠구나라고 기자들이 생각을 했었는데 들어간 지 30분 만에 조사를 거부하고 이어서 김부선 씨가 경찰서 바깥으로 나온 겁니다. 김 씨는 취재진에게 오늘은 이재명 씨의 거짓말에 대한 자료를 경찰에 드렸다라고 하면서 변호사들이 도와준다는 분이 많아 추후 변호사의 입회하에 고소장을 만들어서 정식으로 진술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다음에 변호사랑 함께 오겠다 그 얘기군요. 그 조금 전에 이제 자료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김부선 씨가 이재명 경기지사와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지금 경찰에 뭐 냈다, 뭐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어떤 증거고 어떤 내용일까요? 네, 일단 그 김부선 씨가 경찰서에 들어가기 전에 이재명 지사와 연인 관계였음을 입증할 자료는 너무 많다라고 했었는데요. 그리고 또 바른미래당과 공조를 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이재명 지사의 진술 번복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겠다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김부선 씨의 딸 이미수 씨는 얼마 전 본인이 이재명 지사와 엄마가 함께 찍은 사진을 발견하고 다 폐기해버렸다라고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 때문에 김 씨가 말하는 자료가 어떤 자료인지 현재로서는 뭐 명확하진 않습니다. 네, 자 경찰 쪽의 움직임은 어때요? 수사 계획은요? 네, 이 공지영, 김어준, 주진우 이 세 사람 현재 조사를 받았고요. 오늘 담 30분 만에 끝나기는 했지만 김부선 씨 조사까지 완료가 되면서 이제는 이재명 지사 경찰 소환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전망 나옵니다. 다만 이 지사의 경우에는 여배우 스캔들 문제뿐만 아니라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 의혹 등 제기된 의혹이 몇 가지 더 있는 상황이어서 이 지사 소환까지는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네, 민주당 대선 경선 상황 좀 알아볼게요. 앞서 이제 이해찬 건강이성설 동영상 저희가 봤잖아요. 그 조금 악의적인 느낌이 나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영상을 보니까요. 근데 그걸 놓고서 김진표, 송영길 후보 측이 서로 신경전을 벌였다는 건 또 왜 그럽니까? 예, 어제 김진표 후보 측에서 송영길 후보 측은 도를 넘지 말라, 정말 실망을 금치 못한다, 뭐 이런 논평을 송 후보 측을 향해서 낸 겁니다. 그러니까 김진표 후보 측에선 앞서 보신 그 문제 동영상의 진원지가 송영길 후보 측이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랬더니 송영길 후보 측도 무슨 소리냐, 오히려 우리가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김진표 후보 지지자들 사이에서 그 해당 동영상이 확산된 걸로 알고 있다 이러면서 서로 난타전을 벌인 겁니다. 정작 가장 기분 나빠야 할 쪽은 이해찬 후보 쪽인데 말이죠. 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민주당 대선 경선이라고 얘기한 것 같은데 아닌가요? 모르겠습니다. 네, 어쨌든 대선이 아니죠. 당권, 당대표. 전당대회입니다. 자, 근데 이제 그 방송인 김어준 씨하고요, 김진표 후보 측이 신경전을 벌였다 이런 소식도 있던데 그건 또 어떤 사연이에요? 네, 그 교통방송 라디오 프로그램인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민주당 당대표 후보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해찬 후보, 오늘 송영길 후보가 인터뷰가 나갔는데 이 김진표 후보 지지자들이 왜 김 후보 인터뷰는 안 하느냐 이렇게 항의를 해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김어준 씨가 직접 방송 도중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김진표 후보는 거절하거나 연락에 대해서 응답이 없어서 오히려 다른 후보들보다 연락을 더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뉴스공장에 항의하지 마시고 김진표 후보 캠프에 연락 주십시오. 그러니까 김진표 후보를 일부러 배제한 게 아니라 그쪽에서 안 나온 거다, 뭐 그런 얘기네요. 네, 그런데 또 김진표 후보 측 얘기는 다릅니다. 이 반박 입장을 내놨는데요. 교통방송은 팟캐스트가 아니다라면서 방송 출연을 거절한 건 프로그램의 공정성 문제와 함께 시간상 출연이 어려웠기 때문이다라고 반박을 한 겁니다. 공정성 문제요? 그건 또 왜 그런 거죠? 이 김 후보 측에서는요, 이 해당 프로그램의 정청래, 정두원 전 의원과 함께 김진표 후보에 대한 비판적인 내용들을 방송에서 자주 내보낸 바 있었다. 민주당의 전당대회에 고의적으로 영향을 주려고 판단한 청취자들이 항의를 하지 않았느냐라면서 이 방송 프로그램의 공정성 논란을 제기한 겁니다. 네, 민주당 전당대회 소식은 내일 또 추가로 다뤄보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안희정 전 충남지사 측근들이 그 안전지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던
김지은 씨에게 악성 댓글을 단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는 그런 소식이 들어왔고요. 2명이 입건이 됐는데 그중에 1명은 김지은 씨 후임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수행비서. 수행비서. 네, 좋습니다. 자, 오늘 기사는요. 이렇게 정리할게요. 네, 김부선 경찰 출석 30분 만에 귀가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석승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한반도가 태풍 쏠릭의 영향권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미 제주도와 일부 남부 지역에서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죠. 바람도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쏠릭은 서해안을 따라 북상해서 수도권을 관통할 걸로 예상되는데 사실상 한반도 전체가 영향권에 들 걸로 보입니다. 오늘 고반장 발제에서는 태풍 쏠릭 관련 속보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어제에 이어 태풍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단 태풍 쏠릭 어디까지 올라왔고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후 4시 기상청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현재 제주 서귀포 남쪽 약 240km 부근 해상에서 시속 20km로 북상 중입니다. 아주 강한 중형 크기 규모를 유지하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건 그럼 언제 어떻게 영향을 받느냐 이 부분이겠죠. 일단 제주도는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현재 비와 함께 거센 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전남 일부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일까지 제주 지역 예상 강수량은 150에서 300mm, 일부 산지는 최고 500mm 이상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남부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방은 내일 오전부터 본격적으로 태풍 영향을 받게 됩니다. 수도권 기준으로 50에서 100mm, 많은 곳은 최고 200mm 안팎의 비가 내일부터 모레 사이에 예보돼 있습니다. 자, 태풍이 무서운 건 폭우 때문만은 아닙니다. 바람도 문제입니다. 이번 태풍 현재 최대 풍속 초속 43m의 강한 바람을 몰고 북상 중입니다. 초속 20m가 넘으면 사람이 가만히 서 있기가 힘들고 초속 30m의 경우 큰 나무도 쓰러질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초속 40m가 되면 사람이 밖에 서 있는 건 거의 불가능하고 심지어 자동차 전복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렇게 서해상으로 올라올 때는 비 피해보다는 오히려 바람 피해가 상당히 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서울 같은 게 높은 빌딩이 있기 때문에 태풍 자신의 바람에다가 빌딩풍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 바람이 더해지다 보니까 실제로 태풍 풍속보다 굉장히 강한 바람이 불거든요. 바로 이 수도권 서울 쪽에는 상당히 바람 피해가 클 것으로 보는 이유도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태풍 경로가 바뀌면서 유사 태풍도 바뀌었습니다. 현재의 경로와 강도대로 진행이 된다면 이번 태풍 2010년 한반도를 관통한 곰파스와 가장 닮은 꼴입니다. 서해안을 따라 올라오다가 곧장 인천으로 상륙했던 곰파스는 수도권을 관통하면서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규모는 소형 태풍이었지만 중급 강도를 유지한 채 한반도에 상륙한 탓에 피해가 컸죠. 18명이 숨지거나 다치고 1,700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태풍이 곰파스보다 큰 피해를 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죠. 콤파스보다는 더 우리 한반도 쪽으로 붙어서 올라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또 그 이동 속도가 조금 늦은 걸로 생각해서 더 오래 한반도 우리에 영향을 미칠 거랍니다. 지금 현재 강도는 콤파스와 유사하거나 오히려 좀 더 강한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밑에 보시는 바와 같이 서해안 지역의 대부분의 도시에 그 바람에 의한 피해가 많이 예상이 됩니다. 네, 정부도 바짝 긴장한 상태입니다. 청와대는 국가위기관리 체계를 어제부터 본격 가동 중이고 정부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했습니다. 이미 비상 대비 태세에 들어가 계시겠지만 더욱더 긴장해서 대비 태세에 소홀함이나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명피해를 없애야 한다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행안부와 각 관계부처 그리고 각 지방자치단체들 인명피해 제로를 만드는데 이번에 가장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태풍 대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정의 식구들과 간단하게 OX 퀴즈식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태풍이 오면 집 안에 있는 게 좋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정답. 네, 이 바람이 많이 부니까 당연히 집 안에 있는 게 가장 안전할 것 같습니다.
네, 최 반장 말도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오히려 집에 있는 게 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네요. 자, 일단 정답은 세모입니다. 저지대 상습 침수 지역 또는 해안, 하천변 주택은 오히려 침수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태풍이 오면 인근 대피소로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절개지나 급경사지 등 산사태 위험 지역 인근 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강풍으로 차량 운행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자동차는 주차장에 세워둔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정답. 네. 네, 이것도 세모입니다. 왜냐하면 지역에 따라서는 지하 주차장에 물이 찰 위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와, 정답. 역시 신반장입니다. 네, 차량 운행 되도록 피하는 게 좋습니다. 다만 주차는 좀 신중하게 하셔야 합니다. 이 신반장 말대로 저지대 지하 주차장이나 하천변 주차장은 오히려 침수 위험이 크기 때문에 주차를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일반 야외 주차장의 경우에도 인근에 큰 나무나 전신주 같은 게 있으면 쓰러져서 차량 파손 우려가 있기 때문에 주차 장소 잘 고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거 갑론을박 좀 많은데요. 자, 유리창에 테이프를 붙이면 깨지는 걸 막을 수 있다. 맞을까요? 테이프요? 제가 좀 아는데 테이프는 잘 모르겠는데 젖은 신문지를 붙이는 게 더 효과적이에요. 근데 저는 부장이랑 좀 생각이 다른데 젖은 신문지보다는 그 개독 주걱을 붙이는 게 나아요. 농담하지 마요. 근데 저 네. 잘 모르겠어요, 정말. 네, 아 그래요? 네, 좋습니다. 네, 자, 빨리 정답 말하겠습니다. 이것도 사실 정답 세모입니다. 우선 가장 좋은 건요, 안전필름 구해서 유리창에 붙이는 겁니다. 유리창이 잘 깨지지 않을 뿐더러 깨지더라도 파편이 튀는 걸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자, 하지만 안전필름 사서 붙이고 뭐 하기 쉽지 않죠. 그래서 뭐 테이프, 신문지 많이 이용하는데요. 붙이지 않는 것보단 조금 나을 수 있지만 완벽하게 파손을 막아주진 못합니다. 사실 더 중요한 건, 가장 중요한 건 유리창과 창틀의 틈이 생기지 않게 유리창을 틀에 고정해주는 겁니다. 테이프를 붙일 때도 유리창과 창틀을 고정하면서 붙이면 효과가 더 커집니다. 자, 태풍 솔릭 이야기는 들어가서 더 전해드리고요. 발제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태풍 솔릭 한반도 근접, 제주도는 영향권 들어가. 네, 조금 전에 이제 서울시에서 재난 문자도 도착했어요. 아무튼 긴박한 상황이고요. 말 나온 김에 다른 예방 수칙이 또 어떤 게 더 있는지 추가로 좀 알아봐야 되는데 유일하게 정답 맞춘 신반장이 좀 추가로 설명하죠. 네, 사실 행정안전부에서 만든 태풍 국민 행동 요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사실 내용 자체는 대부분 알고 있는 것들인데 우선 태풍이 오기 전, 그러니까 수도권을 기준으로는 오늘 정도겠죠. 뭐 입간판, 주택 지붕 등 강풍에 파손될 수 있는 부분들 미리 정비해야 하고요. 농촌 지역에서는 경작지 배수로나 비닐하우스 점검 미리 맞춰 놔야 합니다. 그리고 태풍이 온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안전한 지대에 위치한 건물이나 실내에서 머무는 게 가장 좋은데 어쩔 수 없이 외출을 하게 된다면 하수도 맨홀, 건물의 입간판, 전신주 근처는 피해 다니는 게 좋고요. 꼭 이럴 때 계곡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가시면 안 됩니다. 또 산사태 위험성도 높아지니까 이런 급경사로 등도 피해야 합니다. 당연한 것들인데도 여전히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부분들이니까 꼭 지켜져야 할 것 같습니다. 정부도 위험지역 통제에 들어갔는데요. 일단 8개 국립공원 출입 통제 중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각 지역교육청도 이 태풍 진행 상황에 따라서 초중고 휴교를 검토하고 있고 제주도 교육청은 일부 학교에 대해서 아예 휴교에 들어갔다고 하네요. 아무튼 이렇게 좀 서둘러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19호 태풍이잖아요, 솔릭이요. 20호 태풍이 지금 빠르게 일본 쪽으로 지금 북상하고 있고 또 서로 이제 간섭 현상도 있고요. 지금 북태평양 고기압이 이제 확장되면서 저도 공부 많이 했어요. 지금 이제 태풍이 점점점 이제 서해 쪽으로 진로가 좀 바뀌어 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북한도 영향권에 들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요. 하여간 북한 조중 TV인가요? 그 TV를 봤더니 북한도 대비를 철저하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고 내일 저희가 이제 오후 5시부터 이제 2시간 동안 특집으로 진행을 할 건데 내일은 이제 태풍 얘기하고 또 일반 정치 뉴스를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사 제목은요. 태풍으로 잡을게요. 태풍 솔릭 내일 한반도 상륙 전국 비상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톡 쏘는 정치의 강정입니다. 요즘 암은 의학 발달로 치료를 잘 받으면 생존 가능성이 높아지는 만성 질환처럼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암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치료비에 큰 도움이 되겠죠.
게다가 암 환자 중에선 수술을 받은 뒤에 요양병원에 입원해 면역력 회복 치료를 받는 사례도 늘고 있기 때문에 이 또한 부담이 상당합니다. 하지만 일부 보험사는 이럴 경우 직접적 치료가 아니라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자 중재를 맡은 금융감독원은 암 진단 후에 요양병원 입원 시 암을 직접 치료하지 않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기준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또한 올해 하반기는 암보험을 비롯한 민원 분쟁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과거에 발생한 소비자 피해나 암보험, 즉시연금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민원 분쟁 현안의 경우에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최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조정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24일 암 환자들은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 환우 모임을 중심으로 금감원에 국민검사 청구를 냈는데요. 이들의 손을 들어줄 것으로 기대됐던 금감원은 어제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요양병원의 암 입원비 지급의 실효적 구제 수단은 검사가 아닌 분쟁 조정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또 청구인들이 이익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법률적 판단 또는 고도의 의료적 전문 지식이 필요해 금감원이 검사로 조치하기 어려운 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금융소비자단체는 금감원이 본질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암 치료비를 청구한 그 암 환자들은 통상 대형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등 떠밀려서 요양병원으로 이제 옮겨서 치료를 받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금감원이 요구한 이제 의료 지식이라는 게 이제 무엇인지 의문이거든요. 사실 문제는 애매모호한 약관입니다. 대부분의 암보험 약관에는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 입원, 요양한 경우엔 암보험금을 지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직접 치료를 어디까지 인정하느냐에 따라 지급 범위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최대한으로 이제 보험금을 적게 주려는 것은 기본 생리 아니겠습니까?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되도록이면은 이제 보험금 지급 요건도 엄격하게 약관을 두려고 하고요. 결국 그러다 보면은 암 입원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아주 극히 제한적으로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실제 금감원에 접수된 암보험 관련 분쟁 700여 건 중 절반이 요양병원 입원비 지급을 둘러싼 분쟁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암보험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2015년 72건에서 2016년 140건, 지난해 201건 등으로 이렇게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은 24일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과 보험사 최고 경영자는 조찬 간담회를 앞두고 있는데요. 즉시연금 미지급 상태에 이어서 암보험 분쟁까지 분쟁조정위원회로 넘어오면서 불편한 만남이 예상됩니다. 앞서 금감원과 보험업계는 모호한 약관을 구체화하는 동시에 갈등의 불씨가 된 요양병원 입원비와 관련해 암보험 특약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이 보험 분쟁까지 겪어야 하는 이를 최소화하도록 금융당국의 진지한 접근과 배려가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저희가 고른 한 컷은 군대 영창제도 폐지, 군사재판 공정성도 강화입니다. 병사들이 평일 저녁 자유롭게 외출할 수 있는 제도가 시범 운용 중이라는 소식을 얼마 전 전했는데요. 바로 피자 먹고 있는 이 사진입니다. 그런데 국방부가 오늘은 병사 영창제도를 폐지하고 군기 교육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군사법원장을 민간 법조인에 맡겨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겁니다. 물론 더 있는데요. 하여간 이런 일련의 변화들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군기가 너무 헐렁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지만요. 저는 인권 보호라는 시대적 흐름을 군도 절대로 외면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입니다. 앞서 간단히 얘기했던 대로 내일은 오후 5시부터 2시간 동안 태풍과 기타 정치권 뉴스를 가지고 특집으로 방송됩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내일 태풍 관련 상황 잘 챙기고요. 또 정치권 뉴스도 잘 챙겨요. 두 개 같이 다뤄야 되니까. 네, 수고했습니다.